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대학의 소진광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사항은 지방정부와 지역발전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지역발전이 달라지고 지방정부의 작동은 지방자치가 어떤 틀 안에서 형성이 됐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또 지방자치가 작동하는 범위는 곧바로 지방분권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왜 하는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행복감,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여건, 곧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해도 될 것입니다. 우선 왜 지방정부인가라는 과제를 떠올릴 때 왜 지방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방은 곧 국가의 뿌리입니다. 따라서 지방은 국가를 이루지만 국가는 지방을 만들지 못합니다. 원래 지방이 있기 때문에 합해서 국가가 된 것이지, 국가가 원래 있어서 이를 나누어 가지고 지방을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죠. 또 두 번째는 지방은 인류 공동체의 어떤 그 진화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류 공동체의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방은 세포에 해당하고 국가는 그러한 여러 세포가 만들어져서 기관을 이루고 그런 기관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 자원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공간 단위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은 특수한 상황을 통해서 차별화의 이점을 만들고 그러한 차별화의 이점들을 공유하면서 전체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원단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그 최소 단위가 되겠죠. 즉, 지방마다 서로 다른 다양성은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지방은 어떤 특색을 가꾸고 인접한 다른 지방은 어떤 특색을 가꾸게 된다면은 우리 지방에 사는 주민들도 우리 지방의 장점과 주변 인접 지역의 장점을 쓸 수 있는, 결과적으로 선택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겠죠. 결국 선택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행복, 즉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서로 다른 특수성을 가꾸고 배양하기 때문에 다양성의 원천이고, 지방의 특수성은 공유와 분담을 통해서 공통이익을 증대하는 거죠. 이런 공통이익 증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방은 사회안전망의 원단입니다. 지방은 구성원들의 접촉을 통해서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접점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지역사회는 사익과 공익의 어떤 접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집에 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공익과 마주치게 된다는 거죠. 즉, 대문 안에서는 사익이지만은 대문을 열고 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공익과 맞부닥치는 그러한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약속을 또 만드는 거고 지키는 원단이죠. 지역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공동체의 기본이 되는 행정단위를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는 우리가 오늘날 그 지역발전의 새로운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원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자본은 신뢰라든가 참여라든가 또 이웃 간의 어떤 네트워크, 공동체를 만드는 네트워크, 연결망, 그리고 어떤 제도나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역량, 그리고 남의 어려움을 보담아 줄 수 있는 배려정신, 이타주의, 이런 등등을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정의를 하죠.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지방에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다면은
결과적으로 복잡한 국가사회 내에 있는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서로를 믿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방 정부의 존재 이유 중에 네 번째는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선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화라는 것은 국경이라든가 이런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각 지방마다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거, 아주 유일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세계화에 대응해야 대응력이 뛰어나다, 유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지방은 격동의 세계화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고, 지방은 열린 공간이라는 거죠. 국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국경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 외국 여행할 때 보면은 비자를 받아야 되는 나라도 있고 여권을 가지고 가야 되고 이러지만은 국가 안에서 지방을 움직일 때에는 여러분 신분증 안 가져가도 별 탈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지방은 어느 정도 열린 공간이지만은 국가는 부분적으로나마 폐쇄된 공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차별화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제활동 무대죠. 즉, 어느 지방에서는 그 지방이 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방이 잘 되지 않는 한 국가 전체적으로 다양성은 늘어날 수 없고, 다양성은 곧 세계화 시대에 국가가 자랑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자원입니다. 따라서 다양성을 얼마만큼 길러낼 수 있고, 그러한 다양성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국가의 총화, 즉 국력을 신장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국가 역량으로 이제 비춰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지방이 각 지방마다 특색을 살려서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은 지방 정부가 책임지고 나갈 수 있다. 우리 여러 지방을 국가가 획일적으로 관리한다면은 지방이 타고난 어떤 특색을 지방별로 극대화할 수 없겠죠. 한계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방정부의 역할은 뭘까? 이건 지방자치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1조에는 사무배분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게 특징은 아마도 보충성의 원칙일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을 보면은 지방정부,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은 먼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제11조의 사무배분의 기본 원칙은 선언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같은 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정부의 기능이라든가 역할로 이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정부의 사무배분 기본 원칙, 즉 보충성의 원칙, 이런 것은 앞으로 지방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의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서 지방정부 사무 배분을 예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나 조직 행정관리 등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주민의 복지 증진, 세 번째는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진흥, 네 번째는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 여섯 번째는 지역 민방위 및 지방소방, 이건 안전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교류 및 협력인데, 이런 걸 전부 7가지를 공통적인 단어로 딱 도출해 난다면 아마 지역 발전으로 축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예시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지역 발전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방정부 역할을 그 현대 감각에서 중요한 거 세 가지만 한번 뽑아보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선 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 관리한다는 거죠. 지역사회 공동체는 공동체 범위를 보면은 핵심 주류가 있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언저리가 있고 아마 가장 외곽을 형성하는 변두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방정부가 주류와 언저리와 변두리 또 일탈을 방지하는 그런 업무가 잘 된다면은 곧 지방정부는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져. 결국 지방정부가 작동하는 그 범위에서는 일탈을 최소화하고 주류를 최대화하고 언저리와 변두리를 최소화하는, 그래서 모두가 다 구심점을 찾고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의 주요한 역할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의 생활권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주민들이 생활권이라는 것은 늘상 하루의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일일 생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활용되는 그런 주 생활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월 생활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간 활동하는 무대가, 즉 연 생활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생활권 이런 범위는 국가 전체를 그 국민들의 생활 무대이기 때문에 국토와 일치되는 경우가 많고요. 월 생활권 같으면은 인접한 지역의 어떤 특수한 기능, 우리 지방에서 충족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이라든가 그 역할 등등을 이제 인접한 지방으로 가서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것을 적정하게 잘 관리를 해 줘야 지방 정부 안에서 생활하는 지역 주민들의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러한 생활권은요, 공공재 및 공공 서비스를 적정하게 생산, 공급, 전달하는 그런 체계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생활권 같으면은 해당 지방 정부가 그 일일 생활권에서 필요한 공공재를 적정한 양만큼 적정하게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야만이 그 안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방정부 역할에서는 지방의 정체성을 가꾸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광명시가 광명시다워야 되지, 그래야 광명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광명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성남시는 성남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의 그 지방 성남시 정체성을 가꾸는 일이 중요하고요. 수원시는 수원시 나름대로 시민들이 정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지방 정부가 여러 가지 이 역할을 통해서 결국은 지역 발전을 이루어야 지역 주민들이 행복감을 더 높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발전이 없다면은 지방 정부도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역 발전을 어떻게 정의하고 지역 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뭐고, 또 주민들이 지역 발전을 통해서 뭘 느끼는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데, 이때까지 지역 발전 패러다임 논쟁에서 이제 논쟁도 뭐 패러다임이라면 거창한 것이 되니까 그것도 이제 거대 담론이 있고 하위 논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까지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이 학자들이 이야기한 걸 보면은 경제 성장이 먼저냐 민주주의가 먼저냐, 이건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이런 논쟁이 아주 컸죠. 그다음에 상향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하향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상향식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식으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 정책을 정할 것이냐, 아니면은 국가가 정해준 대로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발전을 할 것인가? 이게 하향식이요. 중앙 정부가 있고 지방 정부가 있고 지역사회 이렇게 내려가는 식으로 하향식으로 지역 발전을 할 거냐 하는 문제고. 그다음에 장소의 번영을 위해서 지역 정책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그 안에 사는 지역 주민들의 번영을 위해서 지역 정책을 쓸 것이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갖춰져 있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주민들의 번영이라고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지역은 외자 유치나 외부 자본을 들여와서 공업단지도 만들고 공장도 유치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장이 들어와서 결국 생산활동에 매진하더라도 그 결과가 지역 주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내생적 발전이냐 외생적 발전이냐. 결국 내생적 발전은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통해서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지역 외부에서 자본이라든가 지역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외생적 발전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또 굉장한 거대 담론으로 이제 논의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히 우리가 나라같이 급속한 근대화를 겪은 나라는 흔히 이게 빠른 경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전통 가치와 현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도 아직 풀리지 않은 거대 담론에 속하는 거죠. 또 하나, 요즘 이제 기후변화를 많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피부로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기후변화는 왜 일어납니까? 환경이 급속히 변화했기 때문에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환경이 우선이냐, 경제가 우선이냐 하는 것도 이제 거대 담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하위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경제활동의 조건이 우선이냐, 가치가 우선이냐. 경제발전의 주인의식, 그 다음에 주도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승계가 중요하냐, 대체가 중요하냐. 이건 뭐, 전통 가치와 현대 가치하고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논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식이 중요하냐, 내용물이 중요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지역발전이란 뭘까? 종래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는 그 지방을 하나의 폐쇄적인 공간으로 봤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하고 이 공간 구조가 굉장히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 지역의 발전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간 구조는 쉽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중요 정책 대상이 공간 구조였어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다리는 어떻게 놓고, 도로는 어떻게 놓고, 공원은 어디에 설치하고, 이거에 따라서 경제활동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유동적인 생산 요소, 다시 말하면은 노동력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지식을 가급적 우리 지역에 유리하게끔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지역 경제를 지방정부가 운용하는 전략을 짰었는데, 요즘에는 지방이라는 게 폐쇄 단위가 아니라 열린 단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니, 이와 같이 지역 내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유동적인 생산 요소, 즉 노동력, 자본, 기술 이런 것도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외부에서 유능한 인력, 그 다음에 자본, 훌륭한 기술, 지식 이런 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요즘 바뀌고 있는데요. 결과 위주의 물리적 자본에서, 물리적 자본이라는 게 뭐겠어요? 소득, 그 다음에 무슨 뭐 기반 시설, 공원 등 토지 이런 것이겠죠. 이거에서 과정의 합리성으로 패러다임이 옮겨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정을 정당하게, 정의롭게, 공정하게 이런 측면이 결과적으로 소득이 높으냐 안 높으냐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거버넌스 협치체제가 중요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위주에서
환경 위주로 전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 지속 가능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 이런 것 등등이 지역발전과 관련한 패러다임에서 이제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소의 번영에서 주민의 번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HDR, 그 인간개발지수라든가 사회적 자본,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건 뭐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만, 지역발전 패러다임에서 그 최근 일고 있는 논쟁 중에 하나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아날로그 시대에는 토지 면적이 얼마면 얼마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토지를 이용하려면 사람이 옮겨가야 되고 자본이 옮겨가야 되고 기술이 옮겨가야 돼요. 그런데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광명시에 앉아서 성남시 토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저 베트남의 하롱베이, 하롱시티에 있는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소위 디지털 시대예요. 아날로그 시대에는 주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주소는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딴 데 가 있더라도 그 사람의 주소는 광명시민은 광명시에 있는 거고, 성남시민은 성남시민에 있어요. 여행 가서 유럽을 다니고 있는데도. 근데 디지털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남시민이 유럽에 가서 여행하고 있으면은 유럽에 현재 있는 곳이 그 사람의 주소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시대에는 나그네한테는, 방랑자한테는 주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는 방랑자에게도 주소가 부여되는데, 그게 뭐겠어요?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재 있는 곳이 주소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공간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는. 따라서 지역 발전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운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지역 발전 과정에서 대두되는 핵심 용어들의 위계 질서를 보게 되면 우선 물리적인 소득이라든가 돈이라든가 토지라든가 기반 시설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것 등등은, 물리적 자본 등등은 인간이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갈등을 유발하게 돼요. 누구 거냐라는 식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화되고 또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자본이 필요한 거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려다 보니까 협치가 필요한 거예요. 굿 거버넌스가 만들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굿 거버넌스가 지켜지지 않으면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이룰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위계 질서를 통해서 지역 발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 발전을 실현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결국은 차별화의 이점을 활용하고 과정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사회적 자본 축적이 필요하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협치라든가 사회적 자본이 함께 필요한 것이고,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간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술의 운용이 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지방정부는 그 안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즉시적인 공공 서비스라든가 공공재를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우리는 또 국민이기 이전에 어느 지역사회의 주민이잖아요. 그렇죠? 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